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6일 토요일 날 여러분과 8시에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강의가 지금 어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키네마스터라고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지금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약속을 지켜줄 수는 없지만 제가 대체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생의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죠. 시속 50km, 50대, 60km, 60대 이렇게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글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가면 사진밖에 없다고 하는데 인생 여행은 글이 진짜 남는 것입니다. 글 쓰기를 하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신박한 정리, 집안을 정리하고 가구를 멋지게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 정리가 먼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까지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까지 글쓰기 나라고 못할 소냐? 이렇게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힘을 빼고 그냥 쓰면 됩니다. 뭐 글쓰기를 해서 대단한 업적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어떤 것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되면 됩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표현에 약하다고요? 연습하면 됩니다. 좋은 글을 필사하고 뺏겨 쓰기 하고 좋은 글 따라 쓰기 하고 책에 괜찮은 문장, 신문의 사설 이런 것들 쓰다 보면 좋아집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딱 5분만 읽고 한 줄만 쓰십시오. 다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명문장이나 또 이렇게 신문사에서 몇십 년씩 해서 최고의 글쓰기의 존재가 된 논설위원들이 쓴 글들을 베껴 쓰다 보면 저절로 문장력이 생깁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 실력은 문장력 강화는 베껴쓰기나 좋은 글 따라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 예비 작가들이 이 좋은 글 따라쓰기나 베껴쓰기를 거의 1년 이상, 2년, 3년씩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지성 작가도 놀랍게도 박지성 작가도 어, 책을 아주 그냥 몽땅 뺏겼었다고 합니다. 태백산맥 같은 책을 다 뺏겼었고 첫 글자부터 책의 표지 첫 글자부터 책 뒷표지 끝 글자까지 다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베껴쓰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문장력이 강화가 되고 또 글쓰기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누가 글을 씁니까?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책을 쓰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책을 쓰는 거 아닙니다. 책을 쓰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창근의 책을 쓰기 위해서 최소한 그 분야의 책을 50권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한 권의 책에 40개의 꼭지의 글이 들어갑니다. 글을 40개 정도만 완성도 높은 글을 쓰면 내 책이 됩니다. 그런데 그 40개 정도의 꼭지를 이렇게 쓰는 그 기간만 잘 글쓰기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을 내려면 자연적 독서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내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가 글을 쓰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책 저 책을 보고 또 이런저런 좋은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력으로 뭐 맞추고 이렇게 하는 공부는 그야말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 쓰기 위해서 쓴 글이지만 이렇게 내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이게 정말 진지한 공부가 되고 이것이 진짜 박사학위에 맞먹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글을 써보십시오. 전문가가 됩니다. 네, 여러분이 책 쓰기를 하면 달라지는 것, 글쓰기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명함이 달라집니다. 작가는 자신감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게 되고요. 또 박사학위보다 낫습니다.
박사학위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글쓰기, 책쓰기를 하면 인생이 확 달라지고요. 자존감이 뿜뿜합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작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나이 들수록 소재가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수입과 사회관계망이 조성됩니다. 수입과 인간관계가 매우 풍부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두뇌는 더 예리해집니다. 뇌가 최고로 단련됩니다. 긍정뇌를 단련해야 오래 삽니다. 글쓰기로 긍정적인 사고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두뇌를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먹기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쓰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젊어지고요. 글쓰기를 하면 젊어지고요. 내 의견을 글로 자꾸 쓰다 보면 젊은이들과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두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뇌가 예리해야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이 두뇌의 어떤 그 복합적인 기능이 우수해지기 때문에 다른 몸의 신체 기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제 프리라이팅을 보겠습니다. 글쓰기의 처음은 프리라이팅입니다. 마구 막 쓰는 거죠. 생각나는 거, 경험한 거, 느낀 거, 책에서 본 거, TV에서 본 거 다 씁니다. 그리고 문법 오자, 탈자 걱정하지 말고 마구마구 자판을 두드립니다. 다 썼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글을 썼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넣어보고 싶은 걸 넣고 빼고 싶은 걸 빼면 됩니다. 또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치유 글쓰기로 미친년 글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미친놈 글쓰기도 되겠죠?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것은 그냥 쓰고 나서 버려야 됩니다. 엄청난 치유가 있고 감정의 분출이 있고 감정의 치유가 됩니다. 치유 글쓰기도 굉장히 좋은 장르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좋은 글쓰기입니다. 좋은 글쓰기는 어떤 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글쓰기는 가독성이 높고 재미가 있고 공감이 되고 사례가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가 있는 게 좋은 글쓰기입니다. 네,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 읽기가 쉽다는 겁니다. 줄줄줄줄 읽어도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턱턱턱 막히지 않도록 너무 어려운 말이나 복잡하지 않도록 중문이나 북문보다 단문으로 짧게 탁탁 치고 나가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재미가 있고 공감이 되고 또 예화가 있는 이런 글이 독자의 마음을 끌게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네, 이제 책 쓰기를 하면 달라지는 게 또 나와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책은 내 최고의 소개서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책 쓰기 할 때는 책의 내용이 정말 정확한 건지 혹은 내가 추측으로만 쓴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 전문가의 자격증입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회에 크게 공헌을 할 일입니다. 또 가족이나 후손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동기유발이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책을 썼네.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후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쓰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내 인생의 수십 년간의 경험을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책 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서전도 좋고요. 에세이도 좋고요. 또 전문서도 좋습니다. 어떤 글이든 책 쓰기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이 됩니다. 자, 이제 쓸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40년, 50년, 이렇게 60년 막 되면요.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장점, 업적, 내 인생의 노하우, 여행 다녀온 거, 이런저런 사람들을 경험한 거, 별 사람이 다 있죠. 또 간접 경험한 거, 들은 이야기, 내 관심 영역, 취미, 특기 이런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 또 의도적 간접 경험도 있죠. 책을 읽거나 또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음악회를 가거나 미술 전시회를 보거나 이런 모든 것들, 만화를 보는 것들도 됩니다. 일상적 경험, 신문, 방송, 블로그, 또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의도를 갖고 관심을 갖고 상황을 보고 나의 고민, 기록, 관련 도서 찾기 이런 것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쓸 게 없다는 것은 우리들의 기호이지 정말로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화나게 하는 거, 이 무슨 의도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무슨 이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이런 것들, 또 관점을 가지고 이 목적이 뭘까? 이 사람이 이거를 쓴 목적이 뭘까?
또 이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온 어떤 그 이면의 행동이 뭘까? 우리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도서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엄청난 글쓰기 재료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글쓰기 재료 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좋은 글쓰기 예시를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글감 찾기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좋아하는 것부터 쓰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나는 보았네. 아이들이나 요리, 피규어,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스포츠, 신발, 지갑, 가방,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것, 덕후라 그러죠. 덕후. 예. 그, 덕후는 이제 그 아는 게 많고 할 말도 많습니다.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요리에 대해서 요리하는 방법, 어떤 요리가 맛있네, 봄에는 어떤 것이 맛있고, 여름에는 어떤 요리가 좋고, 건강에는 무엇이 좋고, 어떤 병에는 이런 요리를 먹으면 되고 하는 할 말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글을 쓰면 아주 글쓰기도 쉽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며 또 내가 글을 쓰면서도 보람을 갖고 내가 이런 글들을 다 남에게 나눠주는 어떤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감 찾기는 가장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키웠다. 그럼 독서에 대해 쓰면 됩니다. 나는 아이를 키울 때 화내지 않고 키웠다. 그것도 노하우가 됩니다. 나는 운동을 이렇게 과격한 걸 못해서 걷기만을 했다. 이런 것도 노하우가 됩니다. 걷기를 하면서 만난 풍경, 들꽃들, 그다음에 바람, 날씨, 계절, 같이 했던 친구들, 내가 갔던 장소들, 내가 등산을 했으면 등산을 했던 장소들에 대해서 그 산에는 무슨 꽃이 있고 그 산 근처에는 무슨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쓰면 끝이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책을 씀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나는 그 글을 쓰면서 나 인생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마음 정리를 하고 내 지나간 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좋아하는 글감은 좋아하는 것부터입니다. 덕후의 글쓰기죠. 네. 네, 이제 게임 덕후의 글쓰기를 보겠습니다. 게임은 나쁜 거라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는 게임도 글쓰기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나는 왜 처음 그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을까? 그것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은 뭘까?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뭘까? 또 어떻게 말하면 독자도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될까? 이런 포인트를 갖고 내가 좋아하는 덕후의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웹툰 덕후의 글쓰기 좋은 글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생략하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웹툰에 열광할까? 기존의 출판 문화와 달리 댓글을 적을 수 있어 작가와 독자의 쌍방 간의 소통이 가능한 점,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 장르의 작품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웹툰의 접근성은 뛰어나다. 라마 작가의 내일. 이 작품은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자살로 생을 일찍 마감하는 잘못된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 위기관리팀에서 저승사자들과 활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발생하면 이 팀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내일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왕따 피해자, 거식증 환자, 성폭행 피해자 등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면 팀이 개입해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에 철저히 공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웹툰 덕후의 이 글을 보면 이 웹툰 예를 들어서 이 웹툰에 있는 이런 내일이라는 이 작품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찌르는 이미지를 글감 찾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찌른다는 뜻이죠. 사진작가 케빈은 어느 사진 전시회에서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작품 사진을 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못 박힌 듯 멈춥니다. 왜? 유년 시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없던 자신이 거기 있고 화창한 날씨는 나만 빼고 잘 돌아가는 이 세상의 외로움을 나타내고
또 독수리는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을 나타내고 뒤에 서 있는 나무는 나만 빼고 잘 돌아가는 세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푼커툼이라고 합니다. 나를 찌르는 그 이미지는 나의 내면의 상처를 볼 수 있게 하고 툰커툼이 글쓰기의 재료로 좋은 이유가 세 가지나 있어요. 쓰기를 통해서 내면의 상처를 보게 하고요. 또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상처와 우리 삶의 씁쓸함을 떠올린다면 비로소 틀에 박힌 이미지를 벗어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소재가 됩니다. 자, 수단에 굶주린 소녀를 앞부분을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내 발걸음은 어느 사진 앞에 멈추었다. 그 사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케빈 카트의 수단이 굶주린 소녀였다. 보통 사람들은 후진국의 소녀가 불쌍하다로 그치고 만다. 그런데 나는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2004년생으로 6살의 시험을 거쳐 바로 1학년에 들어갔다. 힘이 약한 나를 동급생들은 때렸고 괴롭히는 방법도 아주 다양했다. 모래를 던지고 급식을 못 먹게 교실에 가두곤 했다. 나는 정신적 충격이 심해 방구석에 혼자 울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런 답이 돌아왔다. 독수리 옆에 힘없이 누워있는 소녀를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소녀가 되었다. 독수리는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이었다. 맑은 날씨는 날 두고 혼자 돌아가는 세상이었다. 자, 이제 글감찾기 두 번째, 낯선 자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당연한 것에 저항하기입니다. 요한 시집이라는 장용학 소설에 보면 토끼 한 마리 이야기가 있는데 행복한 토끼는 7가지 빛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그 빛이 창문 밖으로 흘러드는 걸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쉽지 않은 험한 여정으로 겨우겨우 기어서 밖으로 나갔지만 그만 강렬한 빛에 눈이 멀고 맙니다. 토끼는 왜 눈이 멀었을까요? 왜 굳이 밖으로 나갔을까요? 눈먼 토끼는 이렇게 아웃사이드가 됩니다. 낯선 자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익숙함을 뒤집어 우리 삶에 있는 부조리와 금기에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가 배운정은 결혼 직후에 복잡한 시댁 식구들 호칭 아주버님, 도련님, 아가씨 이런 게 싫어서 김숙희님, 김영자님, 김호식님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불평등한 호칭을 계속해야 될까요? 네팔에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도 그렇습니다. 초경전에 어린 여아를 여신으로 모십니다. 모두 그 아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음식을 갖다 바치고 합니다. 하지만 쿠마리와 결혼하면 1년 만에 죽는다는 미신 때문에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초경이 시작되면은 여신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풍습입니까? 자, 이렇게 낯선 자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글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에 저항을 하고 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글을 쓰고 싶은 어떤 용기와 의욕이 생깁니다. 자, 낯선 자의 눈으로 보기에 대한 예시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왜 밀어야 하는가입니다. 털을 말합니다. 몸에 있는 털. 여름철이 되면 너도 나도 미는 것에 집중한다. 약속이나 한양 피부과에 가서 왁싱, 레이즈 제모를 한다. 혹시 바쁘거나 해서 이걸 못했을 때는 긴 소매로 털을 가린다. 팔을 번쩍 들지도 못하고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신경을 씁니다. 털을 미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매너처럼 되었습니다. 예의인 겁니다. 한여름에 팔을 들었을 때 겨드랑이에 시커먼 털이 있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털이 없어야 그게 매너이고 깔끔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털은 우리 몸의 일부이고 주로 골격 주변에 생기고 눈썹은 땀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은 뜨거운 빛과 열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부위의 털도 제각기 목적이 있습니다. 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레이디 가가는 겨드랑이 털을 염색해서 무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유했을까? 아닙니다. 겨드랑이 털 염색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방적인 사고를 가질 수는 없을까? 예, 이런 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감 중에서 거꾸로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기는 지금과 다른 시각으로 보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다. 부정적인 감정은 열정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거꾸로 사용했습니다. 즉 화가 많은 사람은 분노를 원천으로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것을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일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의 냄비 근성도 긍정적이라고 정인호 박사는 말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볼 때 빨리 흥분하고 빨리 식는 것이 변화의 적응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냄비 근성이 이 현대사회를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못난 사과와 예쁜 사과 중 어떤 걸 선택할래? 이때 대부분은 예쁜 사과를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못난 사과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못난 사과가 유기농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네, 포기는 나쁜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도전을 맞이한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봐 하며 주위 사람들이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에 실패했을 때 책임지지도 못하고 근거 없는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고 나를 그 도전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싱을 잘하던 친구가 어느 날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하는 애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저 잘하는 애들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만두는 거야. 하지만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성적 경쟁을 하면서 그 친구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교 1등을 해야 특정 대학교를 갈 수 있다 했을 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포기를 하고 반에서 10등 안에 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어, 현재 상황을 바람직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겠죠. 어느 날 어머니가 올림피아드에 도전하면 어떠냐 제안했을 때 나는 상당히 언짢은 말투로 거절했습니다. 합격의 확률이 상당히 낮았고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해야 해서 그 시간 동안은 차라리 수학 공부를 더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도전이 요구되었을 때는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나쁘다. 늘 계속해라, 전진해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다른 쪽에 또 올인하거나 다른 쪽에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일상적인 것에 반대되는 거꾸로 생각하기에 예시글을 썼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하 하는 순간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공감을 할 때 아하 하는 순간을 나누는 겁니다. 나이가 50세인 무어는 신발끈 묶는 방법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새로 산 신발끈이 마구 풀려서 신발 가게 찾아간 그는 이때까지 안다고 했던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던 때였습니다. 겨울이라 썰렁한 무덤 주위를 파랗게 만들라는 명령을 듣고 정주영 회장이 나섰습니다. 며칠 후에 파란 묘지를 대통령이 보고 갔습니다.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근 보리밭에 보리를 사서 다 옮겨 심었습니다. 얼마나 파란 무덤가가 되어서 보기에 좋았을까요? 자, 이렇게 아하 하는 순간, 깨달음이 오는 순간을 글로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떠나는 작은 여행을 보겠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생활에 염증을 느낀 적이 있는가? 다양한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운동이나 게임 말고도 유튜브를 즐기는 것은 새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행이라고 하면 그에게 큰 돈을 내고 유명하고 알려진 곳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것도 여행입니다. 우리 근처의 신비스러운 곳을 들여다보는 것도 여행입니다. 비상계단 꼭대기의 광경도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는 여행입니다. 과학교육은 뒤편의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여행입니다. 동네 도서관 뒤쪽에 한적한 공터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것도 그 느낌도 여행의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단체 여행 가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계절 경치를 감상하고 봄이면 가로수에 벚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는 것도 그걸 감상하는 것도 행복한 작은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감 찾기 공감하기입니다. 무면허 배달을 하다 사망한 18세 소년 은범이 이야기입니다. 면허가 없어 배달 일을 못한다고 미리 주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홀서빙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배달 일이 주어지고요. 서빙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출근 4일째 되던 날 은범이는 연속된 그 커브길에서 미끄러진 데다가 앞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여 그만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글감에 이제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기는 뉴스를 보면 쓸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방송이나 신문, 뉴스를 보시면 사회면에서 이런 쓸거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의 이런 이슈에 대한 어떤 공감하기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면 좋을까요? 자, 그는 엄범이는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나요? 그 아픔이 생겨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그 아픔을 왜 겪게 되었는지, 그 아픔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의 아픔이 그의 잘못으로 죽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나 이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글감을 쓸 수 있겠습니다. 또 나도 그런 아픔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내 주위에서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글감으로 공감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난 이 은범이 이야기, 이 은범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중국집의 이 주인이 또 어떤 입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면허도 없는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것, 이게 정말 참 불합리한 일이죠. 예, 이런 것 관점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길이 매우 미끄러울 때에도 이렇게 배달을 시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런 가슴 아픈 반성과 이 회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감하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류로 꿈꿨던 유토피아가 카코토피아를 향하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가 한류를 외국에 수출하기까지 엄청 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뛰어난 문화 강국입니다. 2019년 10월 어느 날 아이돌 그룹 FX 출신 설리가 자살했죠. 가수에서 배우로 홀로서기까지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류 스타였습니다. K-팝을 세계에 알리는 선두주자였습니다. 문화 강국 한국을 당당히 한류로 온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선두주자였지요. 하지만 현재 한류 스타들은 과도한 악플과 사생활 유출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리가 해야 하는 이 악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녀의 인스타그램의 댓글은 무려 71%가 악플이었다고 합니다. 성희롱은 물론이고 폭언, 비난, 야유, 그리고 가족까지 한꺼번에 매도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글감은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학교폭력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길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야기 인적선 고교 1학년 아들이 1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매우 가혹했다고 합니다. 파트라시오는 개 이름입니다. 주인 말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먹줄 채운다. 하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렸습니다. 기절을 하도록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경찰에서 물으니 재미있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좋은 글 예시를 보겠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 서울공화국이란 이름의 글을 보겠습니다. 서울 중심의 인프라 구축은 독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넘어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하나의 신념을 낳았다. 과도하게 서울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인식이 되어 있다. 지하철만 해도 그렇다. 1호선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다. 대구도 부산도 광주에도 1호선이 있다. 그런데 방송신문에서 서울 지하철은 그냥 1호선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1호선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1호선을 생각한다. 서울 중심으로 사고하기 마련이다. 왜 서울 지하철이나 부산 지하철, 대구 지하철 1호선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서울공화국 현상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인들뿐 아니라 어,
아이들이 무의식에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짱구는 목말려, 금전고무신, 이 히트친 이 아이들이 보는 이 책도, 만화책도 모두 서울 배경입니다. 서울 흑석동 배경이 금전고무신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어,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중심이 아니라 개인 생각, 지역 생각이 지역 특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온통 서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각지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네, 서울공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일부분을 이렇게 잠시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에 이 참고한 서적은요. 덕질로 배운다 10대를 위한 글쓰기 특강이라는 윤창욱 선생님, 현재 고등학교에서 글쓰기를 10년 이상 지도하신 훌륭한 선생님의 이 책에서 일정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사보시고요. 이 책 안에서 많은 그 글쓰기의 노하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글감 찾기에 매우 도움이 되는 책으로서 내용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또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 또 책을 쓰시는 분들 매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